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건강과 의약품의 안전 사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박길의 약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 그리고 이제 약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는 고카페인 음료 그리고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이 하트 모양으로 있다면 생활 습관하고 환경이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로 우리가 아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잘 먹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됐을 때 몸이 이제 그 만성 질환들을 앓게 되는 경우죠. 이 빨갛게 생긴 이게 사실은 건강에서 차지하는 하루의 약의 비중입니다. 5%도 되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적은 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죠. 우리가 고등학교 오기 전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부터 우리는 생활 습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집에 들어오면은 손발을 잘 깨끗이 씻자. 양치를 잘하자. 운동이 좋다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하자. 그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자. 편식하지 말자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이 운동을 뭐 하루에 8시간씩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11시부터 4시까지는 깊은 잠을 자야지 우리의 그 뇌가 쉬고 그 다음날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손을 잘 씻자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합니다. 이 손에는 우리 공기 중에 아니면은 길거리에 허다못해 교실 복도에도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이 세균들은 뭐 피부병을 일으키는 균, 눈을 아프게 하는 균, 감기를 배탈을 아니면 식중독을 기생충균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손이 아침에 집에서 씻고 나와서 3시간 반 정도가 지난 다음에 점심을 먹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 손을 배지에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게 뭐냐면 곰팡이. 이 노랗게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그 피부병이라든지 눈병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들. 이 하얀 균들이 배탈을 일으키는 이런 균들이 이렇게 우리 손에 많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경우죠. 우리가 기침하면은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할 때는 우리는 기침애절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마스크를 하는 게 좋고 마스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손수건으로 아니면은 휴지로라도 가리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뭘로 하라고요? 옷 소매로 가려서 기침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 서서 기침을 콜록 아무것도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기침을 콜록 하면은 선생님의 이 기침 속에 있었던 감기 바이러스가 1.5m 정도 가는 거예요. 1.5m 정도 가면 그 다음에 거기 앞에 있는 친구는 감기 바이러스에 폭탄을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친구도 감기에 면역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면역이 없을 경우에는 감기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손을 씻을 때는 비누로 30초간 흐르는 물에 씻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뭘 해야 돼요? 이제 대면 수업을 못 하고 학교를 못 오고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이제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동물을 통해서 사람한테 옮겨왔고 사람하고 사람하고도 전염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코를 통해서 폐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통증이 오고 그래서 조금 더 심해지면 폐렴이 되고 숨이 가빠지고 열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약 38도 정도가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폐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가 정말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손 잘 씻고 하나는 마스크를 잘 쓰는 건데 이 마스크를 우리는 입만 가리는 입 마스크, 턱에다 걸치는 턱 마스크, 아니면 코에다 걸치면 코 마스크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마스크 겉을 자꾸 만지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공기 중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숨을 들이키면 마스크 겉에 세균들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만지고 눈을 만진다든지 음식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만지면 그 세균들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도 만지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건강에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생활 습관 얘기는 했잖아요. 환경 얘기 잠깐 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 전에 이렇게 맑은 하늘이 있었었는데 어느 때부터 우리가 미세먼지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덮치기 시작한 거죠. 왜 이런 미세먼지들이 많이 있냐 한번 보자고요. 호흡기나 피부에 나쁘다는 건 익히 알고들 계시죠? 크기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우리 심장과 뇌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뿌연 하늘, 금세 목이 아파옵니다.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줘 보지만 안심이 안 됩니다. 눈부터 요즘에 아프고 그 다음에 기관지, 애들도 지금 안과 들렸다가 이비인후과 들렸다가 그게 일상의 그 코스가 됐어요. 미세먼지는 보통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지만 초미세먼지는 2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쉽게 몸에 파고들어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1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36%나 높아질 정도입니다. WHO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황사들은 코나 아니면은 점막을 기관지 점막을 통해서 가래를 통해서 쉽게 밖으로 나오지만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폐포 깊숙이 들어가서 폐에 잘 나오지 못하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뇌라든지 아니면은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도 우리 건강을 위협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거는 거북이에요. 거북이 몇 살까지 사냐고요? 그래요. 100살까지 정도 살아요. 그런데 이 9살밖에 안 되는 거북이가 동해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환경을 연구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 거북이가 9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비실비실거리지?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거북이 배를 열어봤더니 거북이 뱃속에 이렇게 많은 비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비닐이 새것 같은 비닐도 있지만은 이제 소화되기 시작해갖고 있는 비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게 부서진 비닐이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의 물고기를 저희가 현미경으로 한번 봤더니 이 까뭇까뭇하게 되어 있는 이 창자 속에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살코기에도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닐이 잘게 햇볕에 아니면은 화학약품에 아니면은 세월에 의해서 부서졌을 때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결국은 아주 잘게 부서지면은 풀밭으로 아니면은 바다로 내려가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바다에 있는 멸치, 꽁치, 고등어, 갈치 이제 이렇게 모든 물고기들을 먹는데 이 모든 물고기의 살 속에는 이런 플라스틱들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들어 있어서
우리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을 먹는 줄도 모르고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다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도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장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뇌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플라스틱류 아니면은 쓰레기 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예, 분리수거할 거는 분리수거하고 태울 거는 태우고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해야 되는 거죠. 태울 때는 1450도 이상으로 태워져야만이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재활용할 때도 깨끗하게 잘 씻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야 지구가 덜 아플 수 있다. 앞으로 우리의 그 미래는 우리의 오늘의 쓰레기 처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제 습관이라든지 환경이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 전체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 그러면은 여러분들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할까요? 아니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고 친구가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그 도움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나보다 약하다고, 나보다 조금 힘이 없다고, 나보다 조금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 친구를 왕따시킨다든지 아니면 빵 셔틀을 시킨다든지 괜히 귀찮게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학생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팠을 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은 치료의 목적, 예방의 목적, 진단의 목적이죠. 코로나19 같은 예방주사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진단의 목적으로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에 아주 퍼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진단용 키트를 만들어서 작년, 금년 세계 시장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이것도 의약품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어요. 약을 먹을 때 뭘로 먹어야 되냐? 물로 먹어야 되죠. 어떤 물? 미지근한 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양? 한 컵의 양으로 먹어야 됩니다. 뜨거운 물, 찬물은 뜨거운 물은 꿀꺽꿀꺽 삼킬 수가 없어서 찬물은 위가 깜짝 놀래서 수축해서 빨리 안 녹기 때문에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물과 같이 이렇게 먹으면 식도에서 슬라이딩 하듯이 약과 물이 같이 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려고 탁 하고 탁 입에다 넣는데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꿀꺽 삼켰어. 그랬을 때 이 식도에 약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걸 느껴요. 그리고 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녹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꼭 물과 같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과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감기 같은 아주 간단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러면 주스나 우유는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못 먹을까요? 아니에요. 이 주스나 우유는 약을 먹고 30분이 지난 다음에 먹는 게 좋습니다. 여기 콜라가 있어요. 콜라는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너무 찬물이죠. 콜라 미지근한 콜라 여러분들 상상만 해보세요. 너무 재미없죠. 맛없죠. 그리고 콜라에는 탄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콜라를 먹으면 끄 하고 트름을 합니다. 끄 하고 트름을 했다는 얘기는 탄산이 우리 이에 들어가서 CO2 가스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위가 빵빵해지면 그 위에서 다 견뎌내지 못하고 식도하고 이에 있는 관략근을 뚫고 트름이 끄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탄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위는 음식물이 들어왔구나 라고 빵빵해졌으니까 위산을 분비시켜요. 음식물을 소화시켜야지. 그리고
이 위산을 분비시키는데 이가 건강하면은 관계가 없지만 이에 거기에 조그만이라도 이렇게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염증을 공격해서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콜라는 별로 좋지 않다. 또 하나 콜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쵸? 카페인이 들어있고 설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탕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위로 올라가서 아니면 전신으로 가서 에너지가 되지만 설탕은 소당으로 분해돼요. 그러면은 그 소당은 몸에 일단 한번 저장됐다가 다시 포도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될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물이랑 같이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실험을 해봤어요. 이 비커에다가 물하고 우유하고를 넣고 똑같은 약을 하나씩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에 있는 거는 잘 녹았어요. 아, 그럼 우유에는 어느 정도 녹았을까라고 보니까 우유는 탁도가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유를 따라 보니까 우유 속에 있는 약은 이렇게 조금 겉에 녹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같이 먹어야 된다. 왜? 우유랑 먹으면 너무 천천히 녹기 때문에 우유랑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30분이 지난 다음에 우유를 먹어라. 약을 먹은 다음에 30분이 지난 다음에 약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지근한 물하고 그 다음에 주스나 우유는 약을 먹고 30분이 지난 다음에 먹자.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약을 중단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기 같은 걸 걸렸을 때 폐렴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은 항생제 처방을 해줘요. 근데 이 항생제 처방을 해줬을 때 의사 선생님은 닷새 아니면 일주일 동안은 먹어야 돼 라고 하고 처방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한 3일 먹고 나니까 몸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약을 거기서 딱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폐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관지염을 일으켰던 세균들은 항생제가 들어가면은 죽어요. 그런데 이때 3일 정도 되면은 비실비실해서 죽기 직전인데 거기서 약을 딱 중단하면은 다시 세균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위해서 무슨 약을 먹었는 줄 알았더니 그 약이 굉장히 나를 괴롭혔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는 그 약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 버텨내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항생제의 내성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약 먹는 거를 중단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 먹도록 하는 약을 그대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약을 자르거나 쪼개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이 약은 여러 기능들을 갖게 아니면은 여러 편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방성 제제 같은 경우에는 서방성 그러면은 천천히 녹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맘대로 갈아 먹거나 쪼개 먹어버리면은 그 서방성 제제들이 결국은 빨리 녹아버려서 뭐 8시간 아니면 하루 아니면은 12시간 이렇게 가야 하는 것들이 못 가게 되기 때문에 혈중 농도는 쭉 올라가 버리고 부작용은 나타나고 약효는 지속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나눠 먹지 말자라는 얘기는 나도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는 거는 조금 그렇고 하는데 친구가 감기약 먹어요. 야, 감기약 하나 줘봐. 나랑 같이 먹자. 이렇게 먹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 가족이 엄마나 아빠가 감기에 걸려서 약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병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 약 나눠 먹으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감기약들은 어른 용량하고 여러분의 용량하고 달라요. 왜? 여러분은 아직 간이 덜 자랐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을 다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른 용량의 몸은 다 어른만큼 컸지만 어른 용량의 3분의 2 내지 2분의 1 정도밖에 여러분들한테는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 처방을 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약을 아침에 감기약 먹고 왔어요. 근데 점심에 학교 왔는데 안 갖고 왔어. 저녁에 가서 보니까 점심에 안 먹었네. 그러니까 점심에 안 먹은 거 저녁에 안 먹은 거 2번 먹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을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약을 갈아 먹거나 쪼개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방성제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4시간 간격으로 8시간 간격으로 약을 먹으면 그 약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적당한 혈중 농도에 올라가서 약효를 나타내고 혈중 농도가 떨어지려 그러면 다시 약을 먹어서 혈중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이 기능을 갖도록 약을 설계하고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통제를 먹었더니 그냥 아픈 게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먹었어요. 그러면은 혈중 농도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는 거죠. 요만큼 올라갔던 것들이 한 번 더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은 이 농도에서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약은 정해진 용법 용량을 잘 지켜서 먹어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 뭐 식후에 먹어라, 4시간 간격으로 먹어라, 8시간 간격으로 먹어라, 하루에 뭐 12시간 간격으로 먹어라,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먹어라, 심한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먹어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정해진 방법대로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해열 진통제라는 게 있는데 타이레놀이에요. 이 빨간 포장으로 되어 있는 500mg 아세트아미노펜은 뭐냐면 4시간 간격으로 먹는 진통제예요. 그런데 이 타이레놀 ER정은 ER이라는 거 서방정, 서서히 녹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서방정은 8시간 간격으로 먹는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레놀 ER정하고 500mg을 4시간 간격으로 먹고 8시간 간격으로 먹었는데 잘못 먹는 경우 아니면은 쪼개 먹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방정은 두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층은 빨리 녹게 만들고 한 층은 서서히 녹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층은 4시간 동안에 녹고 그 다음 남아있는 한 층은 서서히 녹고 해서 4시간 후에 녹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한쪽이 30초, 1분, 2분이 되면 한쪽은 다 녹고 한쪽은 남아있어요. 이 녹은 쪽은 지금 이제 진통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안 녹은 쪽은 4시간 후에 녹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갈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짜게 먹어버리면은 이 약들이 쉽게 녹아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혈중 농도가 쭉 올라가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이제 안약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약을 만질 때는 일단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왼쪽 눈이 아팠어요. 그러면 왼쪽 눈만 약을 넣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약을 넣을 때는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눈에도 넣고 오른쪽 눈에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 다른 곳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눈꺼풀에 딱 붙여서 넣으면은 안 된다. 왜? 그 눈꺼풀에 있는 혹시 모르는 세균들이 다음에 약을 사용을 할 때 우리를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눈꺼풀에서 약 1cm 정도를 떼서 약을 넣으면은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고는 이제 아픈 부위에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두껍게 발라서 빨리 약이 흡수되도록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적당량을 발라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문질러 주면 충분히 흡수되고 그 흡수된 거가 결국은 그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두껍게 바른다 그래서 연고나 크림이 빨리 흡수되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열 진통제 같은 경우에 많이 먹죠. 뭐 이제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생리통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운동을 하다 다쳤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해열 진통제를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데 이때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타이레놀 주세요, 사리돈 주세요, 펜잘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두통이 왔어요, 치통이 왔어요, 아니면 생리통이 하면 그 약들을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골라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을 하면은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
약을 적당하게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 해열 진통제는 계속 먹는 거 아니에요. 아플 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시간 간격을 잘 해서 먹어야지, 아파도 계속 먹는다 그러면 이 해열 진통제는 이를 자극해서 위가 쓰리고 아프게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을 먹은 다음에 우리의 몸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약을 먹었는데 피부가 가렵고 붉은 반점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입이 마르고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뛰고 숨이 차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약 먹는 걸 중단하고 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갔던 의원이나 약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약을 먹었더니 이런 부작용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 아마 약을 다른 약으로, 똑같은 그 기능은 있는데 부작용이 다른 약을 바꿔주실 거예요.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은 이런 약을 선정국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뭐 일부 A가 이런 약을 먹었더니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라고 나라에, 국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고, 반드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붉은 반점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어지럽다든지, 설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숨이 차다든지 이러면은 꼭 약 먹는 걸 중단하고 병원이나 약국에 꼭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잘 먹어야 되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빨리 약국이라든지 의원에 가서 신고를 해서 다른 약을 받아와야 된다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은 이렇게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뇌가 아직 덜 발달했어요. 그리고 어디가 아까 덜 발달했다 그랬어요? 이 간이 덜 발달했어요. 우리가 모든 먹는 것들은 간에서 해독시켜줘야 되는데,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도 간에서 해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청소년들의 뇌는 몇 살까지 자랄까요? 24살까지 자라요. 이 24살까지 자라서 우리 청소년들의 이 사춘기 시절, 여러분들이 이제 사춘기 지났다고 얘기하겠지만, 이 청소년 시기에는 이 앞머리 이에 있는 전두엽, 앞 이마에 있는 이길 정두엽이라 그러는데, 그 전두엽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게 이 전두엽에서 발달을 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이 24살, 만 24살까지 자라고 있다. 근데 이때 약물을 뭐 예를 들면은 고카페인 음료가 들어있는 걸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약을 너무 심하게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몸짱약을 먹는다든지 이러면은 우리 약물을 사용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동물들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서요. 왜? 이미 태어났을 때 이 신경계가 다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걷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사람은 출생하면서 이 신경세포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서기까지 1년 걸려요. 서서 걷기까지. 그 다음에 부모하고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문장하고 얘기하는데 2돌이 걸려요. 그 다음에 3돌이 돼야지 친구하고 노는 거예요. 친구의 존재를 알고 친구하고 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출생할 때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신경세포가 아직도 덜 발달했고, 신경서무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 그러면서 시납스를 형성해줘야 되는데, 이 시기가 여러분들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뇌가 덜 자란다는 거죠. 근데 우리 뇌에는 모든 물질들이 다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포도당이 있죠.
포도당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뇌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약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몇 퍼센트를 쓰고 있냐? 5분의 1을 쓰고 있어요. 20%를. 그러니까 40분의 1밖에 안 되는 뇌가 20분의 1의 에너지를 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 뇌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오기 전에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해라 라는 얘기는 이 포도당이 우리 뇌로 올라가서 결국은 에너지로 해야지 뇌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뇌로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 이제 물질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알코올. 그 다음에 이제 니코틴, 담배 니코틴. 그 다음에 카페인.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들이죠. 우리가 뭐 다이어트 약물이라든지 몸짱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수면 유도제라든지 이런 약물들은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결국은 뇌로 올라가서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뇌 바이러스들이죠. 뇌질환 바이러스들.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걸렸을 때 아직 부작용에 대한 얘기는 나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폐에 숨을 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가서 폐가 좀 딱딱해지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심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세 번째는 뇌로 올라가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뇌가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그냥 이게 흐릿흐릿하다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의 거죠. 이렇게 뇌 질환 바이러스들도 뇌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포도당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 올라갔으면 좋을 술, 그 다음에 담배에 니코틴, 그 다음에 고카페인 음료, 그 다음에 다이어트 약 이런 것들은 이 BBB, 브레인 브로드 베리어를 통과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 그러면 뇌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무게 1.5kg, 전체 몸무게의 약 2.5%. 단단하게 맞물린 두개골 안에 자리하고 있는 뇌. 이곳이 바로 모든 행동과 감정이 태어나는 장소다. 뇌 속에는 특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50여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이 흐르고 있다. 그중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세로토닌. 세로토닌 행복감을 주는 거죠. 즐거움이나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도파민은 쾌감을 주는 거예요. 충동이나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노르아드레날린.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각 이런 신경 전달 신경 물질들은 전달 물질이죠. 우리 몸 전체에 전달되어 수많은 의식적, 무의식적 활동을 만들어낸다. 뇌관에서 출발한 3대 신경 전달 물질들은 뇌의 각 부분으로 가지를 뻗어나가 뇌 활동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 뇌에는 50여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아까 브로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는 물질 중에 술, 그다음에 포도당, 그다음에 담배 니코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된다고 했는데 우리 뇌는 운동하고 느끼고 보고 판단하고 보상하고 기억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뇌 구조 중에 이런 보상에 관한 이런 것들이 아까 세로토닌, 그다음에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특히 도파민이 작용을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페인을 먹었을 때 고카페인 음료를 먹었을 때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그 얘기 할 거예요. 어른들은 많이 마시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못 먹게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직 뇌가 덜 자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간에서 해독해 주는 거가 아직 덜
간이 덜 자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카페인을 먹는 경우에 우리 몸에 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도파민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아쿤벤스 해결하는 데서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컴퓨터나 게임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 아니면은 도박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똑같은 곳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단지 그 도파민의 양이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카페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피로가 회복이 돼. 그다음에 소화 기능이 있는데 이 카페인은 워낙은 식품이라든지 의약품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의약품을 만들 때는 이 카페인의 함량을 50ml 이상을 절대 못 넣게 했어요. 그래서 의약품에는 50ml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인들이 이 고카페인 음료 아니면은 뭐 핫식스, 레드볼, 몬스타 뭐 이런 것들은 고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예요. 그런데 선생님도 이런 것들을 먹어봤어요. 맛이 괜찮죠? 그런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하고 저녁에 잠을 못 자더라라는 거죠. 이런데 바카스 같은 경우는 의약품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30ml 카페인밖에 안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커피 우유라는 건데 이 스누피 우유는 이게 보세요. 237ml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나라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237ml를 넣었어? 그랬더니 여기서 카피를 바꿨어요. 난 무너지지 않아. 이러면서 이걸 이렇게 237ml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식품에 들어있는 거는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신고만 하면은 식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먹어봤더니 선생님은 진짜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너무 벌렁벌렁벌렁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정말로 잠 한숨을 못 잤어요. 왜? 237ml나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카페인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캔커피, 커피 우유, 아니면 커피 믹스, 아니면 초콜릿, 콜라, 뭐 에너지 음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많이 마시죠. 그래서 선생님은 에너지 음료라든지 아니면 캔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쫓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한 캔만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통약이나 바카스에는 이 약이 얼마 들어있어요? 30ml, 50ml밖에 안 들어있는데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초콜릿 좋아하죠.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초콜릿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꼭 먹고 싶다. 그러면은 ABC 초콜릿 여기 2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쪽씩 2쪽만 먹으면 되지 너무 많이 먹으면은 안 좋다. 다이어트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좀 카페인 함량을 많이 먹게 돼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루 한 캔 정도는 기본으로 마신다고 한다. 그 왜 마셔요 이 에너지 드링크? 졸려서. 마시면 좀 잠이 깨는 것 같아요. 네. 잠이 더 깨는 것 같아서 먹는 것 같아요. 하루에 2캔 정도. 2캔? 네. 처음에는 되게 물이 없어 보이는데 좀 이게 먹는 양이 많아지면은 좀 이렇게 다음날 많이 피곤해서 수업에 지장이 오기도 해요. 아직 카페인에 대한 대응력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고카페인을 포함한 에너지 음료는 쉽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한 아이들은 잠을 쫓아준다는 이유로 에너지 음료에 의존하기도 한다. 하루에 그럼 얼마나 먹어요, 이거? 시험 기간에는요, 한 4캔에서 5캔 정도 먹고요. 평소 때는 뭐, 그냥 1캔 정도씩 먹거든요. 그렇게 하루에 뭐 4캔, 5캔 많이 먹으면 부작용들 혹시 있어요? 저녁에 이걸 먹으면요, 좀,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속이 좀 메스껍고요. 토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잠이 좀 많아요. 부모님이 뭐
걱정 안 하세요? 이렇게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아, 부모님은 먹는 건 모르죠. 부모님은 집에 계시니까 저희들끼리 그냥 먹는 거죠. 아, 이거 혹시 뭐 먹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네. 그 뉴스에서 한번 여기 카페인 많이 들었다고 몸에 안 좋다고 했는데요. 그걸 한번 계속 먹기 시작하면요. 중독이 돼가지고요. 안 먹으면 잠이 오고, 네, 먹으면 또 괜찮고, 좀 몸이 익숙해져가지고요. 안 먹으면 좀 그렇거든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독성 때문에 전문가 에너지 음료에 의존하게 되는 아이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카페인의 병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중독성 또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고카페인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음료를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하루에 4캔 내지 5캔 먹는 경우도 있고 시험 기간 중에 많이 먹으니까 중독이 돼서 결국은 안 먹으면은 계속 졸리고 이게 이제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잠을 어떻게 못 자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은 바로 수면 장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 뇌파 실험에 나섰다. 피실험자가 뇌파 측정 기계를 장착하고 잠이 들면 그 시간 동안 뇌파의 흐름을 자세하게 측정해 잠의 깊이와 수면의 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실험 준비를 끝낸 후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피실험자. 잠들기 직전 음료 한 병을 모두 마셨다. 잠들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조성한 후 피실험자는 수면 준비를 마쳤다. 곧이어 피실험자가 잠든 것이 확인되었다. 에너지 음료를 마신 후 잠의 깊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덟 시간이 흐르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피실험자에게 상태를 물어보았다. 평소보다는 좀 늦게 잠든 것 같아요. 늦게요? 네, 원래는 예전에는 그냥 눕기만 하면 한 1분 내에 자는 스타일인데요. 근데 어제는 드링크를 마셨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그 전날에 잠을 거의 못 자서 바로 잠이 들 줄 알았었는데 드링크를 마셔서 그런지 좀 잠드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주 좀 깨는 것도 있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특징적인 게 이제 각성 상태에서 잠을 들었다가 다시 깨고 또 다시 깨고 그래서 실제적인 지금 잠복기는 한 1시간 이상이 좀 걸렸다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카페인에 의해서 깊은 잠을 조금 자는 게 계속 실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수면 패턴이 얕은 잠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고 깊은 잠은 거의 못 자는 그런 이제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진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와 비교해 잠이 들기 전 잠복기가 길고 깊은 잠 상태가 짧은 상황.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진 상태다. 문제는 이제 과용하는 경우에 이제 그게 정상적인 밤의 잠을 이제 방해하고 쉽게 말해서 절대적인 수면 시간을 줄이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잠의 단계 중에서 깊은 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수면 단계를 감소시켜서 잠의 이제 순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카페인 자체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또 칼슘의 체외 배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골다공증 같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정말로 깊은 잠을 자는 것도 못 자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카페인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이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깊은 잠을 못 잤다는 얘기는 우리가 똑같이 6시간, 8시간을 잠을 잤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면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다. 깊은 잠을 자야만 뇌가 쉬고 그 다음날 피로가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죠.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카페인을 마시면 결국은 칼슘이라든지 철분의 흡수가 방해되고 빨리 몸 밖으로 배설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빈혈이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 그래서 요새 청소년들은 가끔 이렇게 기부스하고 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조금 부딪혔다고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이제 골절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죠. 또 하나는
카페인은 심장을 빨리빨리 뛰게 해요. 그러면 1분에 심장이 몇 번 뛰냐? 60번 정도 뛰거든요. 근데 이 카페인을 먹으면 80번 정도 뛰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동안 심장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피를 폐로 전신으로 뇌로 이렇게 뿜어줘야 되는데 이 심장이 빨리빨리 뛰면은 심장벽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20대 때 아니면 30대 때 10대 때 이때 이제 계속해서 카페인을 먹게 되면은 나중에 40대 50대가 됐을 때 심장벽이 두꺼워져서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들도 있다 하고 하는 거죠. 결국은 깊은 잠을 못 자서 피로 회복, 잠을 쫓기 위해서 카페인을 먹었는데 잠을 깊이 못 자고, 그 다음에 칼슘이나 철분의 흡수가 안 돼서 이제 결국은 골다공증이라든지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 심장을 빨리빨리 뛰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들을 높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단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어요. 다이어트 여러분들 약 먹어봤어요? 다이어트 약에는 다이어트는 정말로 해야 하는 사람은 해야죠. 왜? 다른 질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아니면은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식사량을 조절함으로 해서 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약이라는 게 식욕 억제제. 왜? 식욕 억제제라는 건 뭐냐? 이 뇌를 정말로 흥분시켜요. 근데 내가 정말로 열이 빡세게 났는데 열이 빡세게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뇌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밥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아주 뇌에 흥분시켜서 밥 생각이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지방을 흡수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이 약을 먹고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소변이나 대변인을 보면은 지방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배를 빵빵하게 불리는 거예요. 이런 게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를 빵빵하게 불리게 함으로 해서 배고픈 걸 모르게 하는 이런 이제 약물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약물들은 이런 펜타민이라든지 이제 마진돌이라든지 이런 약물들은 거의 다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이 뇌를 흥분시킴으로 해서 결국은 배고픈 걸 모르게 하는 약인데,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나 습관성이나 아니면은 심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강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보죠. 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인데요. 올해는 국내에서 마약 퇴치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 성분의 다이어트 약물 오남용에 대해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이어트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게 마약 성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약 성분이 함유된 식욕 억제제를 수년간 복용한 산부인과 여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2명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학생이 아니라 이거 어른들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마약 성분이 함유돼 오남용하면 폐동맥 고혈압 등 심각한 심장질환이나 불안감, 우울증, 불면 등 중추신경계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죄의식 없이 약을 사들여 수백 차례 복용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런 약물들은 결국은 심장질환 아니면 우울증,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이제 이 약물들이 쉽게는 다이어트 약인 줄 알고 봤더니 마약이더라라고 해서 습관성이나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고 심장질환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더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이 너무 크고, 또 하나는 요요 현상이 아주 쉽게 나타나요. 선생님이 좀 뚱뚱하거든요. 뚱뚱한데 선생님은 다이어트 약 안 먹습니다. 왜? 선생님은 약사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약이 얼마나 부작용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이렇게 스낵 과자 한번 보자고요. 이유는 여기에 넣어서 측정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과자를 부숴서 왔고요. 생포테토 100g. 보시면 100g이고요. 측정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험은 진짜 처음 봐요. 희한하다. 왜 과자 기름기 안에 든 실험? 기름 나오면 징그러울 것 같아. 우리 이런 이렇게 스낵 과자 중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결국은 식사량을 조절하는 게 낫지. 이런 포테이토나 아니면은 이런 스낵 과자들을 먹으면 우리가 기름을 먹는 거랑 똑같다. 어디 나와요? 진짜 기름 있네? 어머, 기름 나온다, 쭉쭉쭉. 뭘 기분 나빠 색깔이. 어우, 나 이거 과자 못 먹겠어, 이제. 아, 기름 많이 나오네요. 아니 100g에 저렇게 많이 나와요? 징그럽다 네. 징그러. 보통 어떻게? 부장님 100g이면 과자 어느 정도? 한 봉지. 봉지 과자 하나 정도 되시고요. 과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약 10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봉지 정도. 과자를 한 봉지 먹는 거 지금 계속 아직도 계속 철철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됐죠? 네, 여기 얼마 정도 보시면 나왔어요? 버에 100g을 짰는데 대박. 거의 이 정도의 지방이 나왔습니다. 아니, 과자 20g 정도가 나왔어요. 거의 한 봉지요. 몇 cc 나온 거예요? 거의 20cc입니다. 네. 20cc 정도 나오는 이 양을 우리가 스낵 과자를 하루에 2봉지씩만 먹는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40g의 지방을 그냥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스낵 과자에 탄수화물도 있고 하지만은 지방이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홈런볼이라든지 이런 거는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 270칼로리 정도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꾸준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야채가 많이 들어있는 식사.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몸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고기라든지 탄수화물보다는 그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다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거식증에 걸려 몸무게가 20kg 이게 미만으로 중독에 빠진 걸리면 이제 거식증이 거식증의 나타나요. 위험에 내가 대해 경고하고 살을 빼야 되는데 동영상을 하는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리하게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Hi, my name's Rachel. I need your help.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37살 레이첼은 최근 거식증과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한때 배우였던 레이첼은 우리는 10년 전 몸짱약의 일자리를 부작용을 잃은 뒤 호소하고 있는 나연 고통스러워하다 씨를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살이 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에서 기인하는 거식증은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먹은 음식을 토하는 것을 반복하는 대표적인 섭식장애. 173cm의 이렇게 우리가 거식증이라는 거는 음식을 거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폭식증이라는 게 나타나요. 왜? 우리가 살이 빠지면 기운이 좀 없거든요. 그러면 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넌 살 빠졌어. 양 빨리 많이 먹어야지 온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거를 우리는 이제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걸리는 게 이제 폭식증이죠. 이런 식으로 거식증, 폭식증에 걸리는 확률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생기는 거죠. 뭐 음식을 거부하고 막 먹고 토하고 하는 경우, 아니면 음식을 끊임없이 먹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나온 그 여러분들한테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입니다. 한번 보시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집중이 안 되지. 사이언스 한 달째 난 아직도 되지. 인터넷에서 파는 약 효과 좋다던데. 머리도 좋아져 살도 빠져. 한번 먹어볼까? Welcome to Me Too 다이어트. Yeah, that's no no. 한 번의 호기심,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망쳐. 정말로 위험해. 머리 좋아지는 거 아니야. 살 빠지는 건 더더욱 아니야. 알려줄게 너희가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약. 사실은 ADHD 치료제. 살 빼는 약. 그건 식욕 억제제. 환자가 아니면 효과도 없지. 위험해 부작용.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 약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마약류 의약품. 마약 중독 코앞이지. 마약 중독 코앞이지. I have an idea. 알 수 없네요. SNS에서도 쉽게 구하는데 뭐가 위험하죠?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마약 떡볶이, 마약 이렇게 친근한데. 와우! Whoa.
구하는 건 easy 너희 맘은 알지 하지만 몸뿐만이 아니야 마음까지 망치지 위험한 걸 알잖아 청소년 마약 사범 매년 증가해 인터넷 SNS로 이런 약 사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 몰랐어 내 생각이 짧았어 이렇게 위험한 거라니 공부도 잘하고 쉽게 살 빼고 싶었을 뿐이죠 한 번쯤은 괜찮을 줄 알았어 하지만 시작하면 멈출 수 없네 내 몸과 마음 망가져버리고 범죄 행위 손댈 뻔했네 생활 속 마약류